잘할 수 있는 상황이 보장된 그런 건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도 수출이 7이었다면 내수는 3 정도밖에 안 됐다면 수출이 6, 내수는 4,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튜닝을 다시 해야 하는, 균형 조정을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산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 경제가 잘 침체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대표적으로 공급이 과잉된 곳 이런 데는 중국 같은 곳이지만 우리도 그 못지않게 생산은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생산은 잘 되는데 수출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한편에서는 국내의 소비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는 소비의 여력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전보다 가정마다 이렇게 비축되어 있는 뭐 액수, 현금 이런 거 보면 많이 줄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소비의 여력들이 좀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좀 더 부자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소비할 수 있는 여력 이런 부분들은 또 줄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공급자 중심의 그 경제들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 똑같은 의미에서 수요를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이 배경이 없는 거예요. 그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똑같은 그 동전의 양면 같은 표현,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우리가 그 임금 주도의 성장, 소득 주도의 성장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득 주도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뭐 소비만 한다거나 내수만 한다거나 수요자만 생각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한 7 내지 8, 7대2, 3, 8대2 이렇게 됐던 거를 6대4 내지는 뭐 5.5대 4.5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균형점을 만들어서 수출과 내수의 그 균형, 또 뭐 생산과 소비의 균형, 그 다음에 공급과 수요의 균형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만 이 20년 이상 지속된 양극화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만 20년 이상 지속된 그런 양극화 경제의 폐단, 구조적인 폐단 이런 것들도 극복하고 그 이전에 1960년대 이후로 있었던 수출 위주의 수출 중심의 그런 경제 그런 것의 어떤 폐단 이런 것들도 극복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하고 그런 소득 주도의 성장 그건 일정한 의미에서는 모멘텀입니다. 전환을 하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있는 것이 공정경제입니다. 공정경제. 특히 이제 아까 네 번째 이야기했던 대기업 중심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오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다 죽었잖아요. 중소기업이 다 죽다 보니까 그 저수지로 이야기하면 큰 물고기만 살으니까요. 이제는 작은 물고기가 없으니까 큰 물고기도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큰 물고기도 먹을 게 없어서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이 그런 거죠. 지난 10년 동안 중소기업한테 대기업은 일방적인 그 혜택을 입으면서 계속 왔는데 20년 동안 훨씬 그 이전부터 그랬겠죠. 그렇게 왔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일본에게 수입해야 하는 부품 소재, 첨단 소재 이런 부분들은 우리 중소기업이 감당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우리 경제 아킬레스건처럼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기업 중심으로 그냥 일감도 사실 중소기업한테 몰아주는 것 같으면서도 대기업의 자식한테 일감 몰아주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 그냥 나쁜 단가를 확 후려쳐가지고 하니까 중소기업이 부품 소재 산업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자기 힘이 없고 그냥 대기업한테 그
그 연명하기 급급하고 이러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있는 불평등한 거래, 질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꿔주면, 그런 체질을 좀 바꿔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하고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바꿔주면, 그 바꾸지 않으면 전 대기업도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외국에서 그냥 그 부품을 가져다 그 반도체를 만들고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만 가다가는 오늘처럼 우리가 일본한테 겪고 있는 이런 그 어려움처럼 그런 것들이 막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느 시점에서 이걸 바꿔야 돼요.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가 자기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려면 공정한 거래 질서 이런 것들을 다시 세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체질을 바꾸는 노력 이런 거를 하면,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체질을 한번 바꾸면, IMF가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꿔놓은 것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다시 한번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꿔놓으면 2년쯤 지났을 때 빠르면 원래 올 하반기부터 온다고 했는데 세계 경제 그 둔화 이런 것들이 더 지속되면서 내년 지나서나 이제 회복 기조들이 조금 잡힐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평화 경제하고 같이 맞붙으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다시 더 활력을 가질 건가? 예를 들면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북쪽에 가서 북쪽의 공단에 진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임금은 유리하고 그쪽에 우수한 노동력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자본과 기술의 힘 이런 것들과 결합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평화 성장의 길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그런 거 말고도 4차 산업혁명도 있고 세계와의 어떤 경쟁에 있어서는 생산에 필요한 힘, 기술의 힘 이런 거 그 자체를 가지면서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네는 별로 답이 없는 거 아니야. 성장이라는 건 결국 생산할 수 있는 능력, 힘 이런 것들이 커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뭐 성장이라는 걸 뭐라고 정의할까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제학자 혹시 여기 뭐 경제학 교수님이나 계셔도 성장이라는 건 생산할 수 있는 능력, 힘 이런 것들이 커지는 겁니다. 그건 결국 혁신성장 이런 것들이죠. 근데 혁신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어떤 정부 때보다도 우월하게 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R&D에 투자하는 돈입니다. 20조 이상 투자합니다. 그것의 낭비성, 중복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걸러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그 어떤 정부 때보다도 혁신성장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이런 R&D 예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그럼 개별 기업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하면서 막 활력이 생겨야 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투자는 침체기보다는 회복해서 활성화될 때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 후년쯤 가가지고 회복기로 들어갈 때 그 혁신성장에 직결되어 있는 어떤 새로운 투자,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 이런 것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맞물린다면 그래서 올해에서 내년으로 갈 때 그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어떤 규제 같은 거 낡은 규제 같은 것도 우리가 혁파하고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 이런 것들은 또 놔두더라도 그렇게 해나간다 그러면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R&D 예산 이런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걸 용인해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빠른 속도로 뒷받침한다면 그러면 1년, 2년 지났을 때 그런 것들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뭐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부분들이 한 5년쯤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하면 그냥 민간에만 맡겨놓지 않고 하면 뭐 2, 3년 정도를 촉진한다면 용인 같은 데서는 바로 당장 체감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가 소득 성장, 공정 경제 이런 걸로 체질이 한번 바뀌는 과정을 거치고 혁신 성장에 대해서 준비하고 남북 관계를 착실하게 발전시켜서
평화 성장의 타이밍이 일치한다면 저는 우리 경제가 뻥 터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뻥 터짐은 지금 우리 경제가 세계 11위권 정도 되잖아요. 13위에서 11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 뻥 터짐이 시작되면 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세계 7, 8위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정도는 우리가 잡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확실하게 잡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규모로 세게 오는 데 있잖아요. 인도, 머릿수가 워낙 크잖아요. 브라질 이런 데하고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정도는 우리가 잡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가주의를 막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또 탄력받으면 우리 평화 경제가 더 본격화되면 그래서 훨씬 더 본격화되면 10년쯤 지나면서부터는 독일 수준까지 가자 이런 게 꿈 같은 얘기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5위권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 못 사는 나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계속 우리 머릿속에는 못 사는 나라,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 이런 것들만 있는데 한 2년쯤 지나서 소득성장, 공정경제로 체질을 바꾸고 소득성장이라는 게 임금만 줄창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체질을 좀 바꾸고 그렇게 한 다음에 혁신성장, 평화성장의 길과 맞물리면 사실 우리 시장이 지금 5천만짜리가 국에 2,500만 이상하고 하면 8천만 정도의 시장권이 되잖아요. 한 1억 정도의 규모의 시장을 가지는 게 자립경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데처럼 우리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 경쟁의 무대에서도 자립시장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 근접한 그런 힘을 가지고 새로운 경쟁력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 경쟁이 되게 되면 개성공단에서 보인 것처럼 제1차적으로 중소기업의 활로가 확실하게 열릴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일자리도 좀 더 생길 거고 대개 일자리가 한 5만 개에서 최소한 10만 개쯤은 더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숫자가 조금 줄어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는 젊은이들의 취업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실업률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생깁니다.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이런 길들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봅니다. 저만 해도 잘 사는 나라, 강한 나라의 그 자부심은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저만 해도 좀 작은 나라, 못 사는 나라의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제 아들 또래들, 지금 20대, 30대들은 세계 선진국의 어떤 나라의 젊은이들하고 비교해도 똑같아요. 우리는 미국 사람들 만나면 좀 기죽지만 제 아들 또래 젊은이들은 미국 사람 만나도 똑같아요. 당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20대, 30대들이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그때는 세계 속에서 정말로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힘없는 나라가 아니라 당당한 세계인 속에서 정말 당당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모습 이런 거를 가져갈 수 있는 비전이 거기 있다 이거죠. 한 개인의 삶 속에서는 5년, 10년이 긴 시간입니다. 5년, 10년 노력하면 부도 이룰 수 있고요. 출세도 할 수 있고 명예도 가질 수 있고 권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건 모르는 겁니다. 또 그런데 한 국가의 운명에서는 5년, 10년은 정말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시간 속에서 5년, 10년은 정말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5년 10년을 이렇게 소득성장, 공정경제의 기초에서 혁신성장, 평화성장의 길을 만들면 우리가 작은 나라,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가 아니라 그레이트 코리아, 한반도 대번영의 시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힘없는 나라, 작은 나라 속에서 살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우리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레이트 코리아의 당당한 자부심으로 세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이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간 정세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이 곧 패권 경쟁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 많이 커졌잖아요. 한 5년에서 10년쯤 지났을 때 지금보다도 중국은 훨씬 더 커져 있을 거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 못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세계의 패권을 겨룰 때는 유럽이 주무대였는데 이제 중국이 커지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늦어도 커지면 어디서 미국과 1차적으로 갑축을 벌이겠습니까? 동북아시아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는데 우리는 더 커지는 길로 가지 못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만족하는 길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미국 편들어야 되고 북은 중국 편들어야 되고 미중 간의 패권에 우리가 휘둘리면 우리 국가의 운명은 다시 어떻게 될까요?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은 세계 넘버2로 넘버1에 가까운 넘버2로 경제적으로 확고하게 성장해 있고 일본 다시 살아나 있고 영토가 세계에서 제일 큰 러시아가 동방 쪽으로 옮겨오기 시작하고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이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 상황을 한 5년이고 10년이고 지났을 때 임한다면 우리 후손들은 머리 위에다가 바위덩어리를 쥐고 그러고 노동하고 일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커지고 더 강해지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미국과 중국에게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발전시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는 거냐? 그게 평화성장의 길이다.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0년대, 대망의 80년대 이런 거 보면서 살아가자고 박정희 대통령이 선동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10년 동안 위대한 대한민국 한반도 대번영의 시대에 당당한 대한민국 이런 꿈을 가지고 다시 5년 10년을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발전해 왔던 우리의 힘들, 우리의 역량들, 평화를 통해서 다시 더 발전하는 우리의 그 발전 방향 이런 것들 속에서 이해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럴 시간이 되었다고 저는 봐요. 저 뒤에 뭐 여러 가지 준비해놨는데 그럼 결국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들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오긴 오는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건 당이고 현실의 가능성은 있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작년에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올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니까 세이 굿바이 하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가버리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안 그러리라는 보장이 있어?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한 3년 정도, 길어도 5년 정도 안에 한반도 평화의 시간은 온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서둘러서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것과 5년 뒤에 저절로 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방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보니까 해방 이후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좋게 이야기하면 도움이지만 나쁘게 이야기하면 서름도 많이 겪었고 심지어는 분단까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립을 해방을 주도했다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한반도 평화라는 게요, 남이 주어지는 거면 5년 뒤에 저절로 오는 거라면 그건 또 다른 의미에서 그런 걸로 보이지 않을까요? 남북의 제2차 분단의 새로운 시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 평화를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거라면 적어도 해방을 남이 줘가지고 겪었던 분단의 서름 같은 거 이런 류의 것들을 반복하지 않는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해요 저는.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북이 여러 어르신들 혹시 북이 시장경제 하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북이 시장경제를 하려고 그래요. 북이 시장경제를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평화가 절실해요. 그들에게. 국가의 여력을 핵무기 만드는 데 다 쏟아부었지만 이제는 핵무기를 만든 상태 속에서 더 많은 핵무기 계속 만들어봐야 사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핵무기 10개나 핵무기 100개나 북은 이제 핵무기 개수 늘리는 것도 뭐 필요할지 모르지만 북쪽에 있는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니까요. 우선 첫째, 사회주의 광급체계, 배급체계 이런 게 붕괴했어요. 1990년대 그들이 이야기했던 고난의 행군 시대만 하더라도 사회주의 배급체계, 광급체계를 가지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붕괴했어요. 또 뭘 가지고 북의 주민들은 먹고 사냐? 시장에서 먹고 삽니다. 장마당으로 먹고 삽니다. 장마당. 북에 저희들 조사에 하면 한 500개쯤의 장마당이 있다고 합니다. 제 고향이 충주인데요. 어린 시절에 공설시장, 자유시장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한 500개쯤 있는데 거기에서 북한 주민들이 생필품을 조달하고 있답니다. 당에서 주고 관청에서 주는 게 아니라 생필품의 최소한 70-80% 이상은 거기서 조달하고 있답니다. 그 장마당을 없애버리고 사회주의 강급체계, 배급체계로 돌아간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여력도 없습니다. 그게 보려고. 그러면은 무리해서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제가 내부로부터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2012년경부터 북에서는 장마당을 단속하지 않고 제도로 흡수하기 제도로 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시절만 해도 시장을 단속했다 풀어줬다 이랬는데 지금은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직 북의 그 체제가 시장 경제 체제로 완전히 그 시장 경제 체제 중심으로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장을 단속했다 풀어줬다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북에는 26개의 특구, 경제특구 이런 것들을 지정했어요. 우리나라에 비유하면은 구미공단, 울산공단, 창원공단, 구로공단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유하면. 그런 것들도 해놓고 자기들 경제개발을 하려고 언제든지 외국 들여와가지고 그 다음에 기업법 같은 걸 바꿔가지고 기업 책임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한 분량을 만들어서 정부나 당에 낮추고 나면 남는 거 가지고는 자기들이 스스로 관리해서
기업의 어떤 그 생산성 이런 것을 높이는 이런 형태로 가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농장에서 일정량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정량을 당이나 국가에 내고 나면 남는 부분들은 가족 단위로 가져가게 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바꿨습니다. 상업의 질서들도 바꾸고, 그렇게 그들도 시장에 대해서 전환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거는 뭐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만, 북이 상업주의 단계에서, 북의 경제체제가 상업주의 단계에서 초급 단계에서 지금 중급 단계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요 사이에 상업이 아니라, 커머셜이 아니라 산업, 인더스트리얼, 공업화 과정 이런 것들이 초급의 단계라도 깔리지 않으면 북의 경제체제가 이게 잘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상업과 공업이 같이 가야 되는데 상업만 계속 발전한다고 그래가지고 한 경제가 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업, 산업화 과정들이 지금 굉장히 필요합니다. 북이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북도 평화로 나올 요인은 구조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국제사회의 제재, 봉쇄에 계속 직면해서 안 된다 그러면 심지어는 중국하고 협력해서 중국 의존적인 경제 발전의 길 이런 거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1월에 자꾸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옵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중국과 협력을 통해서 공업화의 길, 산업화의 길로 이행하는 것, 중국식 시장 경제의 길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그거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이 핵 문제를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해법을 찾으면 북은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중국식 그 시장의 길 이런 게 아니라 베트남식 시장의 길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중국에 의존돼 있지 않고 나름대로 독립돼 있지 않습니까? 북도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은 이 문제만 잘 풀리면 남쪽이라는 큰 그 개런티 할 수 있는 이런 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유럽 이런 데를 이렇게 다변화해서 중국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뭐 이런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북도 저는 제가 볼 때는 구조적인 필연성으로만 놓고 보면 이 평화를 선택해서 나올 가능성들이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다만 딱 한 가지는 뭐냐면은 북이 국제사회에서 제재 압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을 때 2017년부터 시작됐을 때 얼마나 버틸까? 저 봉쇄와 고립으로부터 계산해 보니까 2년 반쯤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비축도 했다고 합니다. 석유라든가 뭐 등등. 그랬는데 지금 얼추 그 시간에 들어왔잖아요. 2017년 기준으로 하면 한 2년 반쯤 지금 지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어야 3년. 그러니까 올해 내로 북도 실제로 하고 싶을 겁니다. 그 하노이에서는 다른 건 얼추 거의 다 맞았는데 그 비핵화의 그 접점을 찾을 때 영변을 폐기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거냐, 아니면 북이 얘기한 그것부터 할 거냐, 아니면 미국이 얘기하는 영변 폐기 플러스 알파 이걸로 할 거냐, 그 차이에 그 간극이 있었던 건데, 최근에 미국에서도 동시적 병행적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영변 플러스 알파에서 알파가 그렇게 크지 않은 이런 현실적 접근 방법들을 찾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북의 영변에서부터 핵폐기 이런 것과 미국이 요구하는 영변 플러스 알파 이 부분들이 접점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저는 꽤 있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 전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나서 특히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냥 꿈만이 아니라 이 현실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이런 걸로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 구축을 위해서 전략을 다하고 계시는데, 그게 그냥 단지 정치 군사 안보의 끝에 있는 그런 평화, 역사의 어떤 그 당위로 있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의 평화, 이런 걸 넘어서 우리 경제, 우리의 밥, 먹거리, 일자리 이런 것과 다 연결된 하나의 대한민국이 더 커지는, 더 발전하는 이런 길로서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긴 시간 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을 디자인 하신다고.